사람들이 빚을 지는 이유 중 하나는 투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죠. 이우성 씨가 1억 이상의 빚을 진 것도 사업 자금 때문입니다. 4년 전 그동안 하던 일을 정리하고 첫 번째 편의점을 열면서 빚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순조로웠고 현재 3개 점포를 운영 중인데 사업을 확장할 때마다 빚도 늘어났습니다. 빚이었죠. 빚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편의점이 좀 돈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뛰어들어서 한 거고 거기서 약간 좀 수익을 좀 봤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커가니까 애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자꾸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러려면 좀 더 내가 욕심을 좀 부려서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욕심을 좀 부려서 다른 걸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따라서 이제 하다 보니까 빚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동안 이우성 씨 부부는 빚을 갚는 걸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이 집만 해도 주택융자 대출을 다 갚고 나서 부모님과 살림을 합친 겁니다. 드디어 빚 없는 홀가분한 생활을 시작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빚이 시작된 겁니다. 다 상환했죠. 한 번은 다 상환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오면서 작년도에 이제 사업 대출을 받으면서 이제 또 생긴 거죠. 빚이 상환이 됐다가 또 생긴 거죠.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웬만하면 빨리 갚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이제 살짝 드는 생각이 돈이 좀 모이면 갚지 말고 좀 갖고 있어야 되나, 갖고 있다가 다른 걸 또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최근 이우성 씨 부부의 관심사는 향후 1금융권 대출 가능 여부입니다. 이 금융권으로 넘어갈 경우에 이자 부담 때문에 부채 상환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씨는 빚을 100% 활용하는 사업가입니다. 이 아파트에는 한 채, 그리고 저쪽 단지에 아마 2채가 있고, 저 앞에 아파트에 한 채, 저쪽에 한 채 해서 아마 총 이쪽에 7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지역에 약 100채 정도의 저희 아파트가 있고요. 수원 전체로 봤을 때는 제 아파트가 약 150채 정도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정수 씨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빌려주고 임대 대행도 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입니다. 이게 뭐가 돼요? 이거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집문서, 등기서류. 박정수 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서 300채입니다. 부인 소유의 아파트 300채까지 더하면 600채로 얼른 계산이 안 될 정도의 자산가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대부분은 거의 전세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한 채가 2억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300채면 한번 보세요. 2억 곱하기 300이면 600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제 와이프의 것도 있으면 1200억입니다. 그럼 제 돈은 아파트 한 채당 약 3천만 원 또는 4천만 원 정도가 투입돼 있다고 하면 3천만 원이면 600채니까 3, 6, 18, 약 180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돈 180억과 남의 돈 1,300억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박정수 씨는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 6천만 원으로 산 집이 1억 2천만 원이 됐다면 6천만 원의 자본으로 6천만 원을 벌었으니 100%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런데 박정수 씨는 자기 돈 1,000만 원에 대출 5천만 원을 더해서 집을 삽니다. 1,000만 원으로 6천만 원을 벌었으니 수익률이 600%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수천억을 들여서 지어야 할 아파트를 제가 대신 전세를 공급해 준 거거든요. 또한 세입자에게도 적정한 전세가에서 정부가 원하는 전세가 밑에서 그분들에게 좋은 아파트를, 질적으로 좋은 아파트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정부에게도 좋은 일을 하는 거고요. 세입자에게도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박정수 씨에게 빚은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사업을 이끌어가는 동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리고 다 재능들이 있으니까 빚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빚이 없으면 지금의 제가 있었을까요? 빚이 없었다면 실제로 거대한 부자들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 No, never. 대부분 사람들은 빚을 빨리 갚으려고 합니다. 빌렸다 하면 바로 갚지 못해서 막 가슴 조마조마하죠. 근데 저희들은 더 빚을 내고 싶고 또한 더 빚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더 그렇게 노력하는 거고요. 또한 빚도 바로 갚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갚으려고. 빚은 솔직히 제가 죽을 때 갚고 싶습니다. 이자만 내는 거죠. 이자만 내고 죽을 때 그 빚을 갚는 게 제 바람이에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혹은 인하는 내 빚의 크기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네, 여러분 결과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중금리를 변동시키는 건 간접적으로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려는 정책입니다. 이런 결정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미국 금리입니다. 선진국의 통화 정책. 시장에 돈이 줄고 물가가 하락하면 불황이 옵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춥니다.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빌리고 그 돈으로 소비를 늘리면서 경제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부채가 많아져 가격이 상승하고 버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죠.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립니다. 호황과 불황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은 개인의 대출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금이 굉장히 좀 딜레마 상황에 사실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이자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은 해외로의 이제 자본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자율을 계속 현재 수준으로 놓을 수는 없고 이제 올려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외부적 조건이라고 한다면 국내적으로는 경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경기를 어떻게 보면 정부가 중앙은행이 좀 부양시키는 방향의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 타이밍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자율을 낮춰야 되는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계속 고민 중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장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하던 미국이 2018년 들어 세 차례나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10년 7개월 만입니다. Most recently, we've been growing very rapidly, over 4%, and this quarter probably still over 3%. The unemployment rate is very low, but we haven't had inflation yet. And I think the Fed has been very careful, very gradual, and has gotten the balance right. But it's an art, it's not a science.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미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에 가깝게 낮추면서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폈습니다. So typically what a central bank does in a crisis is to try to provide credit into the system. Because typically what's happening is people have borrowed a lot and suddenly the system is borrowing less. People are much less willing to make those loans. There's the deleveraging that occurs. And that can be devastating. So to try to prevent as many bankruptcies, to try to prevent as much unemployment, the central bank can provide more credit during that time period
to try to cushion the blow. It's not going to stop a downturn. It's not going to stop a panic, but it can make the consequences much less devastating for the economy.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저금리 정책은 전 세계에 영향을 줬습니다. 저금리 10년 동안 우리 가계부채도 2배나 폭증했습니다. 빚은 나 말고 내 이웃이나 내 지자체, 내 국가 이런 아니면 전 세계적인 경기 변화에 따라서 정말 내 빚의 크기도 달라지고 부담도 달라지는 게 통상적이에요. 진짜로 우리 90년대 후반에 있는 금융 외환위기 때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지었던 빚이 갑자기 추가 대출 연장이 안 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많은 금융권들이 잘못하면 내 돈 못 돌려받겠네 하면서 자금을 옥죄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업들의 부실이 생기고 났다 보니 그 과정에서 그 당시 진짜 이자율 한 20%까지 갔었죠 그때. 저희가 그때 시중이자는 20%.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나는 한 5% 6% 정도로 늘 갚아가야지 계획했던 사람이 이자율이 한 20%가 갑자기 내 잘못이 아니라 기업의 빚이 문제가 돼서 그래서 커졌으니 이건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죠 원초적으로는. 그래서 내 빚은 내 이웃에 의해서도 결정이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유라 씨는 맞벌이를 포기하면서 무조건 아끼고 모으는 저축파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원 출신의 경험을 살려서 조금이라도 수익률이 좋은 저축과 투자 상품을 찾아내 활용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저희가 썼던 통장인데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로 펀드며 주식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은행 이자로는 물가 상승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결혼한 지 2년 됐을 때였거든요. 딱 2년 됐을 때 전세가 만기돼서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전세랑 매매가 너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의문을 가졌어요. 왜 주식이 이렇게 빠지고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이 살고 있는 전세 가격은 내리지 않고 계속 오를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 월급만 모아서 이 집을 살 수가 없겠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전세금 올라가는 것도 저는 감당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예금 금리는 점점 떨어지는데 집값은 반대로 치솟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는 무조건 가난해지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전세 자꾸 오르죠? 집값 자꾸 오르죠? 내 펀드 반토막 났죠? 난 직업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애를 셋을 낳았잖아요? 남편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올라요. 그래서 이대로 살면 나는 평생 그냥 가난하게.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어떻게 빨리 내 집 마련을 한번 해보자. 그냥 그런 의도로 했다가 그런 어떤 돈에 대한 걸 발견한 거죠. 돈이 이런 거구나. 빚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네? 빚으로 내가 내 시간을 빨리 살 수 있겠네? 대출 1억 3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 돈이 7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월세를 5천에 50을 받아요. 월세 50만 원을 받아서 대출이자 30만 원을 갚으면 20만 원이 남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입니다. 1년이면 24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저금리 시대의 김유라 씨의 레버리지 활용법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대비해 그녀는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빚의 규모도 줄이는 중입니다. 저는 앞으로 금리가 오르는 거 이제 알고 있잖아요. 미국이 올해 거의 1% 가까이 올렸고 내년에도 그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빚을 5억밖에 안 진 거예요. 빚은 온전한 나의 선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경제 흐름 속에서 선택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이 그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의 빚이 어디쯤 위치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빚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예를 들면 외환이 갑자기 부족한 상태가 되면 금융시장들의 상당한 불안 요인이 생길 수도 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같은 상황이 생기면서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급격히 빼내가는 현상이 생겨도 위험이 생길 수 있고요. 다양한 거시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고 부채를 일으킨 분들도 오히려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관리하는 거시적인 정책들은 함께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신에게 빚은 어떤 의미입니까?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은 어떤 제 몸 안에 소화 안 되는 돌멩이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당분간은 빚을 지고 싶지 않아서. 저는 굉장히 좋은 빚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걸 통해서 내 자신에게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 아주 좋은 거다. 그래서 좋은 빚은 더 많이 빌려야 된다. 지금 당장 미래소득을 당겨서 쓸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인생을 완전히 블랙터널로 집어넣었다고 봐야지. 블랙터널.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라 그럴까요? 조금 괜찮아졌네 하고 이제 움직이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빠지고. 빚은 마약이에요. 네, 빚은 마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빚에 대한 놀라운 수다가 시작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빚에 대한 놀라운 죄송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12월 3일, 4일, 5일 빚에 대한 놀라운 수다가 시작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